안녕하세요. 알쓰맥자 뷰난쌤입니다. 갑자기 조용히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요. 드디어 오늘 맥락 잡기. 드디어. 와, 오랜만에 오늘 하는지. 먼저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 인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얼마 만이에요? 좀 된 것 같네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얼굴 보기? 아니, 지금 원래 제주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언제 올라왔어요? 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여름을 보내기 싫어서 끝까지 제주도에 있다 왔습니다. 아, 지금 태풍인데 괜찮았어요? 올라올 때? 아, 네, 태풍 전에 왔습니다. 아, 나는 또 오늘 또 못 할 줄 알았어. 제주도에 안 올라왔으면은 연락이 오겠다. 태풍 때문에 못 온다. 제주도에서 무사히 오신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고요. 제주도에 뭐 하셨습니까? 저 그냥 맨날 수영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 피부가 다 이제 화상 입듯이 피부가 벗겨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아니에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뭔가요? 이제 평생 돈을 다 벌고 이제 파이어하는 인생을 사는. 아, 부럽다.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걸로 하죠.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거의 그러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곡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워낙 유명한 미국의 락 밴드인 원 리퍼블릭이 5년 만에 새로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노래고, 이게요? 네, 뭔가 여름밤에 요즘 듣기에 시원하고 상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름 아니지 않나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을이에요, 가을. 낮엔 덥고 밤엔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봤어요? 하늘이 너무 와, 멋있었는데요. 미쳤어 진짜. 하늘이 막 맞아요. 뭐라 하지? 투명하다고 해나? 막 그런 느낌. 이거 구름도 투명하고. 공기도 너무 맑고. 진짜 제주도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원래는 딱 야장 까고 맥주 마시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그쵸, 낮술하기도 좋은 날씨고요. 진짜 무조건인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고 하여튼 이번 가을까지만 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접종했어요? 네, 저는 1차 맞았습니다. 1차 역시 1차 맞고 2차까지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빨리 야장 까고서는 맥주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강에서도 그렇고. 오늘 어떤 주제로 할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주제를 미리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당일날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제를 받자마자 조금 놀랐어요. 이걸 한다고 오늘 이거 하나로 우리 한 50분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오늘도 되게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도 마셔봤고 어떤 맥주인지 대강 알지만 엄청나게 조사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대략 여러 개 써놓고 그때 이제 가는 대로 하나씩 고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스폰탄 바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걸 봐서 얼마예요? 말해도 돼 3만 원대였습니다. 맞아요. 3만 원 초반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움에 이제 얼른 사들고 이거 해야겠다 해서 고른 주제입니다. 제가 그거 몇 년 전에 7만 원대에 샀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 근데 5,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7만 가격이 3만 원대 중반 맞아요. 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파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좋지 않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완전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가격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살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채로운 맛을 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또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3만 원대 와인보다 3만 원대 맥주가 훨씬 좋잖아요. 훨씬 뛰어나죠. 네, 여러 측면에서 하여튼 스타일도 그렇고 만드는 과정, 들어가는 재료 모든 부분에서 3만 원대 와인보다 3만 원대 맥주가 좋은데 스폰탄 바질 3만 원대면은 대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스폰탄 바질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거예요, 그죠?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또 새롭게 가져가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제가 아는 거 외에 다른 얘기를 오늘 또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냥 스폰탄 바질이에요, 그죠?
네, 스폰탄 바질과 뭐 람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음. 이제 와서 뭐 스폰탄 바질 얘기하면은 사실 신선하면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맥주를 잘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스폰탄 바질이라는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람빅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경계를 넓혀가고 스스로 재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얘기해봐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해소될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스폰탄 바질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스폰탄 바질은 2016년도에 출시된 맥주예요. 2016년이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람빅이고요. 스타일은 괴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람빅의 일종의 트위스트로서 이제 바질이라는 향신료를 재료를 넣어서 만든 괴즈이고요. 뭐 워낙 요즘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시도가 많아서 이 바질이 들어간 괴즈라고 했을 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만큼의 큰 충격과 신선함은 좀 덜한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때 충격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한번. 네, 지금 와서야 뭐 바질이 뭐 특별하나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 벨기에 맥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통을 견고하게 지키고 또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특히 크래프트 트렌드에 대응하는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우리 벨기에 분위기예요. 맥주야 뭐 이런 그 태도였어요. 그죠? 뭐 그쵸. 크래프트야? 우리 벨기에야 막 이런. 네. 그런 이런 람빅이라는 이런 유구한 전통이 깃든 이런 맥주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질을 넣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벨기에 맥주의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된 그런 모던 맥주로서 의미나 상징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스폰탄 바질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근래에는 사실 벨기에 맥주도 크래프티한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벨기에 맥주라고 하면은 워낙 수십 년 전 또는 뭐 수백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 스타일이나 레시피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그거를 레거시로서 우리가 이어져 오고 그걸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보는 맞아요. 점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1821년에 만들어진 로덴바흐 그것도 아직까지 뭐 클래식 중에 최고로 손꼽히고 뭐 있고 헤리티지죠, 뭐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세종죽풍은 1920년대 만들어졌고 그 라벨이며 레시피며 고스란히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던 베스트 말레 트리펠 같은 경우도 1956년대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레거시를 이어져 오는 게 벨기에의 가장 큰 특징인데 크래프트라는 영역에서 보자면은 특히 글로벌 트렌드는 벨기에와 거리가 굉장히 먼 편이죠. 벨기에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브룻 IPA나 헤이즈 IPA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다니고 있잖아요. 유행으로서. 네.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벨기에 시장에서는 이제 뭐 브룻 IPA나 뭐 헤이즈 IPA가 크게 뭐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그쵸. 있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뭐 저칼로리 맥주, 또 노알코올 맥주가 지금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벨기에에 있는 대기업, 공룡 기업들에서도 저칼로리 노알코올 맥주를 출시하는데 벨기에 시장에서는 정작 남의 얘기죠, 뭐. 그런 걸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 뭐 모두가 이제 다 캔에 열광해서 다 캔입을 하는 동안에도 벨기에는 아직 그 병입을 유지하고 있고 네. 또 뭐 10년 전이 2010년이나 2021년이나 라벨이나 뭐 웹사이트 뭐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거의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약간 크래프티한 맥주들도 라벨이 되게 촌스러워요. 벨기에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없고 되게 단절된 시장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막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살펴보면은 벨기에 맥주도 그 벨기에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뭔가 새로운 스타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벨지안 트리펠 IPA라든지 뭐 드나센느 양조장에서 만들었던 뭐 벨지안 페일 에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또 미국과는 좀 궤를 달리해서 벨기에의 특성을 살리면서 은근히 있어요. 네, 그런 가는 방향성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원재료를
신선하게 참신한 원재료를 선택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틸킨에서 만드는 플럼 람빅 람빅은 보통 플럼 자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쵸. 해요. 그래서 예. 플럼을 사용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시고 놀랐었던 피노누아 람빅 그리고 뭐 피노 그리 람빅처럼 뭐 특정 포도 품종을 사용해서 람빅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도는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벨기에 맥주 그리고 크래프트 속에서의 대응 이런 맥락을 살펴봤을 때 스폰탄 바질도 전통 람빅 생산자인 린데만스랑 그리고 이제 크래프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봉을 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미켈러가 이제 협업으로 만난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상업 양조에서는 그동안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람빅이라는 재료를 넣고 기존 괴즈의 어떤 이런 재미난 테이스트를 주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스폰탄 바질이에요. 네. 그래서 스폰탄 바질을 처음 만들 때는 꽤나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린데만스의 헤드브로를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말 제일 힘들었겠죠. 그 콜라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람빅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콜라보를 또 람빅 전통 람빅에서 한다. 일단 그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 미켈러가 먼저 제안을 했나 보죠 그러면?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뒤에서 어떻게 둘이 같이 협업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탄생이 됐는지 다룰 건데 처음에는 뭐 다들 의도는 좋으나 뭐 잘 되겠니 이런 반응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매진됐다고요. 전 세계에서 완전 다 예약 판매가 됐고 그리고 그 반응도 너무나 좋았고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서 이게 원래는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그 협업 프로젝트였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좋은 반응이 지속되자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맥주로 만들자 해서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맥주가 된 거죠. 그렇죠. 예. 2016년 거를 마셔보고 그 다음에 재작년 건가 작년 거를 지금 마셔봤는데 저도 2번 정도 마셔보신 거. 약간 마신 건 여러 개인데 그 연도를 따르게 마셔봤는데 확실히 호불호가 좀 나뉘는 맥주긴 해요. 그 부분이. 하지만 그걸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처음에 마셨을 때. 저 네, 처음에 진짜 쇼킹했죠. 예. 약간. 뭐지 이게? 이거 람빅 맞는데 막 바질 향이 그냥 나잖아요. 막 그냥 맞아요. 이건 바질 넣었어. 막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는. 맞아요. 네. 놀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그 지인 찬스로 이제 몇 병을 주문해서 찜해놓고 사고 그 뒤로는 또 마신 적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사서 이제 마셔보려고 계획 중인데 생각보다 그 보통 사람들이 이런 뭐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맥주를 딱 상상했을 때 특히 바질이라는 향신료가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통 예측하기에는 엄청 맛의 펀치가 강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되게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그거를 1년 차 거 먹어보고 2년 차 거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 먹었을 때는 바질 향이 눈이 빵 와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근데 어울린다. 이게 뭐지? 왜 람빅이랑 이게 어울리지? 왜냐면 같이 뭐 하여튼 그 향미의 레이어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 정도 숙성시켜서 먹었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시기 편하네 라는 느낌을 가졌고 마치 무슨 그 향신료를 넣는 샴페인 같은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람빅이 약간 브렛하고 이런 그 젖산 이런 것들 안 좋아해서 그런데 굉장히 좋았고 또 맥주를 공부하거나 양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마셔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바질은 좋아하세요? 먹긴 먹지만 즐기진 않는. 네, 즐기진 않는. 저는 바질 자체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바질, 토마토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딱 그 맥주를 따를 때부터 코에 확 들어오는 그 바질 향이 좀 생생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그
재밌었던 거는 이게 람빅이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로 되는 그 쿰쿰함, 예, 우리가 펑키하죠. 펑키함, 예. 네, 근데 그 펑키함이 절대 강하지 않고 좋아요. 은은하게 밑에 받쳐져 있는데 이제 마시면은 바질의 상큼함이 약간 좀 뭐 레몬이나 라임 같은 형태의 밝은 톤으로 들어와서 저는 되게 신선하다, 상쾌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람빅 자체도 보면은 익스트림하지 않게 그 린데만스 쪽에서 네. 뭐 괴즈니까 네. 괴즈인데 좀 대중성을 조금 겸비한 람빅이라고 할까? 맞아요. 아주 산미가 튀거나 그렇지 날카롭지 않아요. 않고 예. 네, 부드럽게 적절하게 단맛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제 논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랄 만큼 신선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았던 그런 테이스팅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 스폰탄 바질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나은 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린데만스 양조장 그리고 미켈러 양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필요하죠. 일단 린데만스라고 하면은 가족 경영하는 람빅 양조장이에요. 그래서 1822년도부터 만들어진 양조장이고 이 블르젠빅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블레젠빅이라는 마을에서 양조를 되고 있고 이곳은 또 노이하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초콜릿 공장이 있는 그 초콜릿으로 또 유명한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람빅 양조장으로는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곳이 이제 린데만스라고 아, 그래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린데만스를 잘 알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프루트 비어이죠. 마트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중적인 네. 람빅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람빅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렇죠. 예. 좀 작은 병에 색깔별로 뭐 아름다운 그런 그림과 함께 그 담긴 과일의 색깔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푸른 람빅으로도 명성이 높은데 다양한 과일을 이제 넣어서 만드는 맥주이고 클래식한 람빅으로는 이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체리 그리고 뭐 라즈베리, 네. 애프리콧 이런 걸로 만든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린데만스의 라즈베리 람빅, 그러니까 프람부아즈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람빅이래요.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얘기하신 람빅은 마트에서 이제 예전에 4,900원인가 이게 쌀 때는 이렇게 구했던 람빅 같은데 그거는 이제 생체리나 생 과일을 넣은 게 아니고 이제 즙을 넣어서 그죠? 퓨레 같은 즙을 넣어가지고 비교적 굉장히 대중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람빅이고 네. 이제 그것도 좀 나눠지긴 하죠. 그죠? 이제 생체리 같은 것들을 이제 냉침시켜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만든 람빅도 있지만, 하여튼 린데만스라는 람빅은 굉장히 대중적인 람빅부터 파로도 옛날에 마트에 있었거든요. 네, 파로도 있었죠. 대중 람빅부터 완전히 전통적인 람빅까지 모든 람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양조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특히 프루트 람빅은 달콤함이 굉장히 높아서 달콤한 맛이랑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술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웰컴 드링크로 최고죠, 뭐. 네, 그런 이제 프루트 비어로 제일 유명한 곳이고 사실 이 프루트 비어가 그 린데만스 총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아무래도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거의 대전량이 그 55% 모두가 거의 다수가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린데만스는 좀 더 멀리 본 것 같아요. 이때부터 2015년 6년부터 좀 더 많은 걸 원하기 시작해서 소비자층이 이제 다양하고 취향이 좀 더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일 뿐만 아니라 좀 혁신적인 면모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15년도부터 그 뭔가 진정한 그 오드 괴즈라고 하죠 우리가. 네. 올드 괴즈, 오래된 괴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진정한 전통적인 괴즈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당시만 봤을 때만 해도 2016년도 봤을 때 린데만스에서 만드는 오드 괴즈는 전체 생산량의 2%밖에 안 됐긴 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프루트 람빅이 아니다, 프루트 비어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드 괴즈에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실험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괴즈나 람빅을 얘기했었을 때 린데만스는 이렇게 먼저 딱 떠오르지, 그러니까 오드 괴즈 입장에서 봤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워낙 달콤하고 맞아요. 그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일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괴즈를 떠올릴 때 쉽게 취급되는 떠오르는 양조장은 아니었죠. 보통 뭐 네. 깐띠용이나 아니면은 뭐 분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틸킨이나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은 고급의 전통 람빅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지만 린데만스는 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 정도부터 린데만스가 이제 그런 이제 자각을 하고선 바뀌기 변화를 시작했다.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스폰탄 바질이 나오기 1년 전인 2015년도부터 이제 미켈러랑 협업을 시작을 해요. 그때 처음 만든 게 스페셜 오드 괴즈. 스페셜 오드 괴즈. 네, 그 스페셜한 뭐 전통적인 괴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6도대 괴즈를 만드는데요. 미켈러는 그럼 어떤 곳이냐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미켈러 양조장은 2006년도에 설립된 덴마크 양조장이고요. 맞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미켈 비아르쉐라고 하는 이제 양조사가 대표로 있고 집시 브루어리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네. 집시 하면은 집시 브루잉 하면 그냥 미켈러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네, 뭐 팬텀 브루어리, 뭐 유령 브루어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체적인 양조장 없이 이제 다른 양조장과 협업을 통해서 실험적인 레시피로 개발을 하고 또 도전적인 맥주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네, 네. 미켈러 얘기만 해도 오늘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켈러가 맞아요. 한국에서 가장 빵 뜬 게 이제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같은 그쵸. 이제 그 맥주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이었고 그 밖에도 많죠. 일단은 한국에서는 미켈러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 같은 이제 그런 콜라보를 했던 걸로 먼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2006년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된 브루어리긴 하네요. 저 신생 브루어리였으나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혁신과 도전적인 이런 맥주로 순식간 확 퍼졌던 것 같고 완전히. 네. 그리고 지금에는 정말 많은 크래프트 양조장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뭔가 많은 수도 아니었고 굉장히 독보적이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크래프트 양조장이라고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 집시 브루어리 특집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쭉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 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둘을 협업 만난 과정을 다시 조금 더 네. 짚어보자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미켈이 린데만스를 직접 방문을 하러 갔어요. 이제 미켈이 람빅 스타일 맥주를 정말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그 벨기에에 있는 양조장이랑 맥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일 알려진 게 이제 드 프로프 브루어리라고 이제 실제 미켈러가 구상한 맥주를 만들어주는 곳이죠. 그래서 린데만스는 근데 이곳과 다르게 진짜 람빅을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양조장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컨트랙트 브루잉이라고 하죠 우리가. 맞아요. 그런 가치를 이제 린데만스가 또 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어서 이제 잠깐 3.4로 여기 이 관련 얘기를 하자면 그 더 프루프 브루어리는 미켈러 맥주의 생산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생산. 네, 얘기하는 생산. 거죠. 예. 네, 뭐 미켈러뿐만이 아니라 그 덴마크의 뭐 이블 트윈이나 네. 뭐 투올 같은 많은 집시 양조장들이 레시피를 구상해서 오면은 이곳에서 맥주를 실제로 구현하고 또 상업적으로 생산을 해주는 그런 곳인데 제 생각에는 이곳이 이제 이런 역할이 바로 유럽의 크래프트 맥주가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어떤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여기는 실제로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실을 크게 만들어서 그 원자재 관리도 직접 측정해서 하고 있고 새로운 종류의 뭐 이스트를 개발해서 만들고 있고 설비에도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벨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막 엄청 막 창의적이고 크레이지하고 막 이런 접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둘의 조합이 한 팀은 이런 맥주를 설계하는 비어 아키텍처로서
그리고 또 한 팀은 뭐 이 맥주를 구현해내는 엔지니어로서 이 둘의 조합이 실제로 정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크래프트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리고 더 훌륭한 품질의 맥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순환의 윈윈 관계가 아닌가. 이게 결과물이 나빴으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기억하거나 이렇게 않았을 텐데 지금 말씀인 이불트이나 미켈러나 뭐 투올 같은 집시 브루어들의 결과물들이 너무나 좋았고 오히려 미국 이제 크래프트의 이게 뭐 본토라고 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퀄리티, 더 다양한 시도들이 막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뭐 북미,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덴마크 브루어리들을 크래프트에서 별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미켈러의 등장 이후로 얘네 뭐지? 얘네 정체가 뭐야? 근데 결과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크래프트 맥주가 너네가 크래프트 맥주야? 라는 어떤 의문을 가졌는데 이거 뭐지? 얘네들 뭐지? 잘 만드네. 그렇죠. 일단 기술적인 양조 실력이 있는 브루어리고 근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뭐 벨기에는 대부분 효모 종류도 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이제 좀 기존 것만 강하게 지키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해줄 마침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럼 미켈러나 투올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제조국이 보통 벨기에였는데 그 벨기에가 바로 그 더프루프라는 양조장이었구나. 네, 그래서 더프루프 양조장이 생산한 걸로 막 언탭에서 찾아보면은 예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막 엄청 높은 순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여기 뭐 하는 곳이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컨트랙트 브루잉으로 이제 집시 양조장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걸 함께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 거죠. 좋다. 이게 너무 멋진 파트너십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불법이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규모 맥주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 위탁 생산은 불법이고 지금 풀린 OEM도 이제 소규모 맥주 면허를 가진 곳 중에서 외부 유통이 허용된 곳끼리만 OEM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 걸까? 그러니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IT니 해가지고 청년 창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좀 해소가 되면 맥주가 하나의 충분한 그 뭐랄까 그 뭐 IT 못지않은 많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규제가 그러니까 맥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그렇죠. 진짜 아쉽죠. 만약에 솔직히 이런 거 풀어준다 우리나라 음주량이 급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걸 좀 풀어주면 그런 쪽에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청년이든 누구든 리스크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산업 모델 같거든요. 아쉬워요. 제가 이거를 보고 떠올랐던 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되게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생산에 이제 차질이 생기고 물량에 차질이 생겨서 뭐 잠깐 생산이 중단됐다가 전통적으로 F&B에서 그런 설비 시설을 갖추고 노하우나 역량이 오래된 그런 기업에서 이곳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생산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를 훨씬 더 높게 잡아주고 대신에 이쪽은 전통적인 이제 생산 업체다 보니까 좀 더 제품 기획력이나 마케팅력이 약했더라면 약하죠. 이곳과 같이 신생 뭐 스타트업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모두가 좋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맥주도 가능하겠다. 가능하죠. 그런 왜냐면은 생산 그 양조장마다 장비가 다른데 그 장비를 다루는 건 또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이해도가 네, 높아야 그 되고. 같은 레시피라도 어떤 장비, 어떤 시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품질이나 것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 곳에서 그 장비를 오래 다뤄봤던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대로 구현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 메케니컬 네. 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고, 하지만 생산이기 때문에 기획력이라는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접목시키면
뭐 이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 음. 모델인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이거 뭐 법으로 안 되니까 규제가 되니까 좀 아쉽긴 해요. 맞아요. 미켈러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얘들을 공부를 하고 케이스를 만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꼰대들을 다 빨리 얘기를 해야 돼 빨리 다른 생각할 수 있도록. 네, 다시 이제 린델만스로 돌아와서 이제 이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린델만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니치 마켓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전 세계에 있었던 그 미켈러를 추종하는, 사랑하는 수많은 맥주 애호가들한테 이제 린델만스를 좀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은 된 거죠. 기회죠. 네, 엄청나게 훌륭한 기회가 된 거고. 그리고 마침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린델만스가 이 당시에 양조장 설비를 마침 확장을 했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산 설비 용량 그런 캐파시티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의지도 있었던 때여가지고 미켈러랑 만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질 맥주 자체는 상업 맥주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자체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확연히 눈에 띄는 맥주였고 시장에 나와서는 예상 외로 팬들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미켈러랑 린델만스 그 둘조차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가 성공 케이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바질이라고 하는 그 허브가 어떤 맥주 스타일에 어울릴지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람빅이라는 걸 떠올려서 적용시켰다는 거는 뭔가 그런 쪽에 분명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폰단 바질이 나온 뒤로 그냥 바질은 람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저는 좀 있거든요. 다른 맥주에 어떻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긴 거지. 다른 데 넣었는데 그쵸. 스폰단 바질을 비교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기획력과 상상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일 같고 그게 이제 오리지널리티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질이 들어간 맥주는 스폰탄 바질이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네. 그렇다면은 스폰탄 바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나?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그래서 엄청 진짜. 찾아보니까 그 티백 시스템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크통에서 숙성한 베이스가 되는 1년, 2년, 3년 된 람빅을 이제 블렌드하고 거기에 신선한 바질 잎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바질은 아주 짧은 시간, 하루 동안만 들어가고 하루 동안만? 네, 그 직후 바로 병입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핵심인데 차랑 비슷하게 너무 많이 우려내도 너무 강해서 좋지 않고 또 너무 연하게 우려내도 이제 맛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게 핵심이죠. 네, 이게 바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린델만스가 스폰탄 바질 를 그냥 뭐 미켈러랑 얘기해서 한 번에 뚝딱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실패와 실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허브랑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오드 괴즈 안에 넣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었고 그래서 미켈러를 만났을 때 빠르게 협업으로 이제 돌진할 수 있었던 그런 자료들이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었던 거죠. 그럼 린델만스는 허브를 넣는 어떤 노력들을 했던 거네요. 네, 그 2015년부터 그 오드게즈를 이제 집중하고자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재밌었던 게 뭘 넣었을까 보니까 2015년에 벨기에에서 유행하던 술이 있었는데 그게 진이래요. 네, 진이 벨기에에서 한때 한참 유행을 해서 그러면 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테니컬한 그런 캐릭터를 줄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니퍼벨이나 카다멈 같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보테니컬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넣기도 하고 또 뭐 단단한 형태, 단단한 향신료 아니면은 되게 부드러운 이파리 같은 허브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은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각각 6개월 동안 람빅에 넣어서 숙성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숙성 시간을 거쳐서 어땠는지 이런 비교 테스트 해보는 이런 실험들을 거쳤고 이제 미켈이랑 같이 이런 가능한 리스트를 짜면서 이제 뭐가 제일 좋을까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탈락하고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세이지였어요. 세이지. 세이지 알죠. 향수. 세이지. 세이지를 활용해서 이제 좀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최종 결과로서는 좀 너무 약할 것 같은데. 레지너스했대요. 레지너스. 네, 뭔가 호배 파이니한 캐릭터도 있으면서 뭐 수지나 송진 같은 끈적한 그런 액체의 느낌을 우리가 레지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이지 탈락.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다가 미켈이랑 같이 바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바질 한번 해보자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파이널 비어까지 바질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둘 다 충격을 받고 그럼 바질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바질을 사용하게 됐어요. 네, 바질이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리에 흔히 쓰이는 재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민트 계열로 좀 흙향도 있지만 뭔가 달콤한 민트의 향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또 맥주에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얘가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뭐 아니스, 레몬, 시나몬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약간 스파이시한 네, 느낌들이 있죠. 그런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폰탄 바질 이제 한 배치 만들 때 이제 한 배치가 40 헥토리터인데 다시 100도리터. 네, 이때 이 맥주에 180kg의 우와. 신선한 바질잎을 넣는데요. 대박 많이 넣는구나. 그리고 또 마침 뭐 될 일은 어떻게 해서 되나 봐요. 마침 농가가 바로 1km 이내에 허브 농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로컬의 신선한 재료를 바로 수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뭔가 타이밍도 딱딱 잘 맞았고 마침 린데만스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여러 실험을 준비 중에 있었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역량을 딱 가지는 파트너십이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런 훌륭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델룸 델이네요. 그렇죠. 델롬델. 네, 그런 시간적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다음 노래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다음 노래는 벤지 휴스의 Freaky Feedback Blues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노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지 휴즈스 맞아요? 휴스인 것 같아요. 휴스. 네. 벤지 휴스의 Freaky Feedback Blues. 이게 뭔가 노래 제목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노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요, 이분을.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유명한 뮤지션들의 작곡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긴 생머리에 긴 수염을 가진 백인 아저씨예요. 너무 너드 같은데? 약간 크래프트 맥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크래프트 비어 너드 딱 그 스타일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뭔가 요즘 여름의 끝자락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을이라니까요. 여름 갔어 이제 여름 갔어.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9월 15일인데 지금 16일인데. 재밌었고요. 벤지 저도 매장 백그라운드 음악을 써야겠어요. 예, 좋아요. 이런 R&B 좋아합니다. 포크락입니다. 포크락이에요? R&B 네. 아니에요? 네. 이거 블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폰탄 바질 다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탄 바질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게 좀 남았어요? 아까 그 질문 하나 주셨잖아요. 네. 그 질문이 이제 람빅은 뭐 특정 보호를 받나? 제가 이런. 쉬는 시간에 잠깐 궁금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람빅이라고 하는 맥주 스타일이 마치 뭐 퀘시나 이런 네. 것처럼 EU의 어떤 그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호랄이라고 하는 이제 람빅 협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협회에서 인정하는 이제 뭐 맥주나 혹은 브루어리가 람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맥주에 붙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스폰탄 바질의 그 맨 앞에 보면은 람빅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크래프트 맥주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맥주도 람빅이라는 걸 붙일 수 있을까 해서 요걸 한번 질문해 네. 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람빅, 그러니까 미국의 와일드를 다룰 때 잠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호랄에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에 괴즈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 직접 그들을 설득하러 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뤘었는데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람빅은 EU 법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람빅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면은 이제 람빅이라고 라벨을 붙일 수는 있는데 이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런 과정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또 그 과정들은 양조상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대부분 자연 발효를 포함해서 이제 특정 색상이나 쓴맛 수치 등 이런 어떤 지표들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린데만스가 람빅 양조장으로서 뭐 람빅을 표기하는데 이 일을 받는 거는 좀 힘들 것 당연하죠. 같고요. 그죠? 네,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네. 보고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람빅에 과일을 추가하거나 우리가 오드라고 하죠. 네. 올드라고 번역이 되는 네네. 그 오드라는 라벨을 붙이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규정이 많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이걸 자세하게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 오드라는 라벨은 쉽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드는 올드의 뜻이지만 오리지널이라는 뜻도 같이 네, 있으니까. 뭐 오리지널, 뭐 올드, 오텐틱, 뭐 어센틱. 이런 전통을 포괄하는 맞아요. 단어이기 때문에 오드는 쉽게 쓸 수 없다라고 하고요. 이런 규정이나 또 호랄의 지금은 좀 많이 열려 있지만 예전에 그 미국 와일드를 다룰 때 봤었던 그런 태도들 이런 게 이제 헤리티지와 이 혁신 사이의 경계를 좀 약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벨기에 맥주의 이런 보수주의를 허물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미켈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켈러만 한 편 다뤄도 진짜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켈러의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이 접근 방식이 람빅 생산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분 브루어리 네. 가장 유명한 네. 오래된 그 브루어리와도 괴즈 시리즈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드프루프 브루어리에서는 이제 다른 람빅 양조장에서 확보한 이제 베이스 람빅을 활용해서 그들만의 유니크한 또 프루트 버전인 스폰탄 시리즈를 만들죠. 스폰탄 시리즈도 미켈러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저도 그 신사동에 미켈러 바 생겼을 때 스폰탄 많이 마시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주 이름이 스폰탄 바질이잖아요. 네. 그것도 스폰탄이란 뜻이 어서 유래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유래한 거 맞나요? 스폰타니어슬리 뭐 퍼먼트라고 하는 이제 네, 뭐 자연 발효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폰이고 뒤에 이제 네. 바질이 붙은. 네. 그래서 저 제목만 봐서 보더라도 이건 그냥 그 람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병도 막 초록초록하잖아요. 그죠? 네, 그 미켈러의 스폰탄 시리즈 보면은 그 린델만스의 프루트 버전 그 프루트 비어 같이 그 들어간 과일의 색깔이 고스란히 라벨에 묻어나는. 그래서 뭐 레몬이 들어간 건 샌노랗고 뭐 포도가 들어간 거는 뭐 핑크색, 뭐 청포도색, 뭐 굉장히 많고 예쁘죠. 벨기에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 라벨은 벨기에스럽지 않아서 이거는 또 미켈러가 한 거다. 미켈러 아트 디렉터는 또 이제 또 미국 분이시니까. 그 미켈러는 그 뭐죠? 그 캐릭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헨리. 그것만 저도 봐도 너무 좋아해요. 그것만 봐도 그냥 미켈러. 맞아요. 라는 많은 분들이 그 미켈러에 대한 인상이 이제 그 캐릭터와 아트 디자인이 아닐까. 대동강에서도 네. 봤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미켈러에서 만든 이런 스폰탄 시리즈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크릭이나 프람부아즈 만들 때 1리터당 300g의 과일을 사용한다고 해요. 1리터당 300g. 네. 네. 근데 이제 미켈러에서는 최소 400g부터 넣고 많게는 그 과일을 6배 이상 넣는데요. 그렇게 과일을 이제 통째로 넣을 수가 없어서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퓨레를 만들어서 이제 퓨레로 만들어서 넣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 마셔보면 이게 맥주인가?
싶을 정도가 많죠. 좀 그냥 과한 거의 것들이 꽤 있죠. 발효 과일 음료 아닌가 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미켈러가 만드는 그 람빅 중에서 보면은 약 75%가 과일인 맥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맥주로 불릴 수가 없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과실주겠죠. 네. 이런 람빅은 이제 전통적이지도 않고 밸런스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굉장히 멀리 벗어나 있고, 근데 또 보자면 그렇다면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람빅의 특유의 맛을 살렸냐? 그렇다고 보기도 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여지가 있겠네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맥주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맛이 좋아요. 아, 맛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뉘앙스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맥주 페스티벌에 가면은 이런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엄청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고 그랬던 거를 네, 인기가 많았던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헤리티지와 새로움을 융합하는 것, 이게 이제 스폰탄 바질로 대표되는 이런 뭐 아니면 미켈러가 만드는 이런 람빅 맥주들이 지향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비싸요. 그래서 과일이 과일이 많이 엄청 들어가니까. 일단은 비쌀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만 원대 와인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바질이 130kg, 150kg. 그러니까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 아까 얘기했지만 전 놀랬는데 하루만 딱 침출시킨 다음에 바로 병입을 한다는 거는 네. 솔직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맥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주가 이렇게 맥주가 비싸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많은 재료와 정말 많은 손 혹은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간 맥주다라고 하면은 스폰타마지 3만 원대는 그냥 구매를 하셔야 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 이 과정들을 제가 좀 생각했는데 이들의 그런 뭐랄까 회고 같은 걸 보면은 진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럴 많았었다고 수밖에 해요. 없죠. 특히 양조팀의 새로운 맥주 이제 설명을 하고 테스트 배치에선 정말 생생한 향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재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다 그러고요. 뭐 티백 시스템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티백 안에 들어간 바질도 막 잘게 써는 이런 시도도 그렇죠. 했었고 또 병입 직전에 마지막 몇 시간만 딱 바질을 담궈서 바로 블렌딩해서 넣는 이런 과정들이 이게 있었다고 진짜, 해요.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스폰탄 바질의 성공은 제가 믿기에는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치에서 믿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무언가 바운더리를 없애고 그 한계를 넓혀가는 것. 그쵸. 이게 업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런 게 있었고 또 협업이 경쟁보다 낫다. 그리고 역시 전통과 혁신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스폰탄 바질이라는 이 성공 케이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는 많은 것 같아요. 맥주야말로 다른 술에 비해서 전통과 혁신을 그리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크래프트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개방성의 가치 네. 이런 것들이 스폰탄 바질을 마시면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향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린데만스라고 하는 정말 전통과 미켈러라고 하는 혁신 두 개가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멋지고 새로운 맥주가 탄생할 수 있는지를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스폰탄 바질 저 한 병 더 있거든요. 저도 좀 다 마시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자주 가는 바틀샵에 아직 남아있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송파에 있는 바틀샵에도 있고 가격 보시면은 꼭 한번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면 단순히 그러니까 맥주가 전하고자 하는 21세기적인 메시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셨을 때도 입맛을 돋구는 굉장히 좋은 식전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과도 페어링하기 굉장히 쉽고 특히 뭐 우리가
샐러드 만들 때 뭐 토마토나 아니면 뭐 모짜렐라 아니면 고트 치즈 넣어서 가볍게 만드는 샐러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굉장히 비싼. 그리고 뭐 마르게리따 뭐 피자나 뭐 이탈리안 뭐 포카치아 뭐 아, 좋죠. 페스토 파스타 뭐든지 다 잘 어울려서 저는 낮에 그 반주라고 하면 그런가요? 페어링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람빅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산미가 더 섬세해지고 또 바질에 또 색다른 많은 향기들이 끄집어내지니까 뭐 2병 사셔서 1병 드시고 한 병은 좀 숙성시키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숙성시켰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 차가 제일 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어요. 야, 우리 스폰탄 바지 갖고 1시간 어떻게 얘기했지? 그랬는데 시간 다 됐네. 이제 그래요. 우리 자주 좀 봅시다. 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노래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마지막 노래는 킹 하베스트의 Dancing in the Moonlight입니다. 네. 1972년도 발표된 네. 노래인데요. 즐거운 추석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킹하베스트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들으면서 오늘 알스 맥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